네,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이슈 진단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12일 날 국가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개장됐죠. 그래서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8년 동안 어떤 시장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 10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는,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면에는 파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탄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탄소 국경 조종세,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무역 장벽으로서의 탄소를 이용해서 그런 장벽 요인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럽의 스탠스고요. 이거는 거의 이쪽은 2005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목표를 저희가 또 제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현물 시장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선물에 대한 것들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할 때, 과연 스팟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선물이 이제 성공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를 짚어봤고요. 그래서 스팟 시장의, 현물 시장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그런 거 하고, 시장 참여자가 극히 이제 제한적이죠. 그래서 한 685개의 업체하고 시장 조성자 등 몇몇 기관들이 이제 다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부족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제대로 안정화 조치들이 발동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로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내 거래 쪽이 이제 활성화라고 그럴까요? 포션을 따지게 되면 이제 장외 거래보다 이제 적죠. 그래서 러프하게나마 장외 거래가 한 60%, 장내 거래가 한 40%인데, 장내 거래 안에서도 또 경쟁 매매에 대한 포션은 개장 이후에 누적적으로 비중을 계산했을 때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내 경쟁 매매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런 장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선물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잘 운영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 의문시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잘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탄소 배출권 시장을 다시 재편하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물 시장의 문제점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현재 문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회원이 아닌 그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는 거래량, 거래 대금,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요 정도가 답니다,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나 시장 조성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장외 거래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또 할당에 대한 이슈들도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나 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 중에서 포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이나 업종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제 공유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 비중이 적은 업종이나 업체들은 조금 정보 접근에 있어서 약간 어떤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인데, 그런 정보들이 이제 어느 주체들은 많이 알고 어느 주체들은 적게 알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어떤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불공정 거래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점은 빠르게 해서 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실질적인 어떤 그 액션 하는 그런 조치들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터치가 딱 되거나 뭐 상단을 터치하거나 하단을 시장 가격이 뚫었을 때 그때 어떤 물량을 공급하든지 흡수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징적인 조치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ETS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 물량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뭐 물량을 흡수하겠다, 또 유통 물량이 어떤 기준으로보다 적게 시장에서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뭐 1억 톤 정도 다시 시장에다가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액션 플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작동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상징적인 차원에서만의 어떤 그런 수준에 그친다라는 것이 이제 개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매 시장에 있어서도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2차 계획 기간부터 2019년도부터 이제 유상 할당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126개 업체쯤 됐고요. 시장 그 경매 대상 업체가. 그리고 뭐 최근에는 192개 업체로 이제 정해져 있죠. 유상 할당에 대한 포션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시장 참여자의 그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한 평균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개별 업체들마다 뭐 30% 그 참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또는 뭐 15% 이렇게 경매 물량을 그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4개에서 7개 업체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0여 개 업체가 약간 안 되는데 그 실질적인 참여자 수는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환 부분이 대체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완화해서 전환 부분하고 산업 부분을 따로 투 트랙으로 경매 시장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 그 시즈널리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매해 6월 달에는 전년도 이행 기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이 너무나 집중되거나 매매 물량이 이제 집중되거나 또는 가격이 변동성이 크고 더 나가서 가격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4, 5, 6월 2분기죠. 2분기에 거의 그 모든 거래가 집중하고 있다. 50%가 넘는 포션이거든요. 그중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월들은 거의 거래가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매매가 집중되는 그런 어떤 계절성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폭적인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즈널리티라는 것들은 뭐 유동성이나 가격 변동성이 어느 일정한 시점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장 개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소 최대 보유 한도 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유통 물량에 대한 것들하고 유동성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행령 법령에 따르면 할당된 양의 70%는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A 업체인데 100개를 만약에 할당을 받았으면 제가 100개에 대해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개 중에 70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팔면 안 되고요. 30개만, 30개만 내가 시장에서 최대한 팔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유 한도는 70%로 돼 있고,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30%인 30개만 내가 시장에다가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통되는 물량을 여기서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최대한 내가 팔 수 있는 물량은 70개는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나머지 30개는 시장에다가 파는, 그러면 30개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보유 한도는 반대로 그 할당을 100을 받게 되면 150%, 그러니까 50개를 더 추가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최대 보유 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최소 보유 한도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양의 70%, 70개는 내가 보유하고 30개는 이제 팔 수 있는 그 물량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그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최소 보유 한도를 한 50%로 좀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섯 번째, 전환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정산 시에 보조금에 대한 폐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산에 있어서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부분하고 어떤 시장에 있어서 언페어한, 그러니까 보조금이 다른 민간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환 부분에 발전 5사들은 이제 그런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경쟁 공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7번, 일곱 번째, KOC 시장 활성화 및 아리백 연계 강화.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산업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그 아리백 이행한 것도 인정받고, 또 외부 감축 수단으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이중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백하고 연계했었을 때 외부 감축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 연계가 될 텐데, 이때 저희가 좀 고민되는 거는 그 KAU나 KOC나 이런 쪽은 톤당 얼마이고, 그리고 아리백의 REC, 아리백 시장에서 매매되는 REC는 메가와트당 얼마, 이렇게 그 거래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양자 간의 어떤 교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리백 2개당 탄소 배출권 1개로 할지, 뭐 2.5개당 1개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등가에 대한 그 값이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그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로는 유무상 할당, 유상 할당하고 이월을 좀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업종이나 어느 업체가 유상 할당에 대한 포션이 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월에 대한 그 양도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양도 더 늘려주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을 떠나서 전부 다 지금 이월에 대한 것하고 차입에 대한 것 놓고 보면, 뭐 이월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량에 뭐 곱하기 2 뭐 이렇게 하거든요. 순 매도량의 뭐 2배, 뭐 이렇게 1배, 뭐
계획기간에 대한 그 평균 이렇게 해서 이월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뭐 지금이야 좀 어떤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런 조금 그런 매매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업체들이 실제로 자금을 투하해서 배출권을 그런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유상할당이 이제 높아지면요. 그럴 때는 2월에 대한 것들도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이 커지면 2월에 대한 포션도 좀 크게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초반에 EU ETS 시장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그 무상할당을 이제 100% 했거든요. 100% 하고 계획기간이 끝나면 그 물량은 다음에 계획기간에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기간에서는 다 소진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유상할당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획기간에 넘기는 양도 거기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그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을 감안해서 2월에 대한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9번째로는 그 장내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에 뭐 장외거래 포션이 상당히 큰데 한 60%가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 보면은 장외거래 안에서 보면 그룹 내 계열사 간의 그런 그 거래가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 물량을 장내로 해서 의무화하는 거를 조금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장외 포션이 크다는 얘기는 장내의 어떤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들이 노출되거나 그리고 또 가격도 뭐 그룹 내 계열사 간에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외 거래를 많이 선호할 텐데 시장답게 이 탄소배출권 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내 거래에 대한 경쟁 매매의 비중이 높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기능이 확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내 거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거래소가 이제 전력거래소, 한국거래소, 뭐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이런 여러 주체들로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에너지하고 상품거래소를 신설해서 전력시장, 탄소시장, 신재생, 화석연료,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 및 상품거래소를 새롭게 신설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한 스탠다드 차원에서는 조금 경쟁적으로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8년차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의 문제점 10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